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본영 전라자수영이 이쪽 여수에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5월 달에 1차 출정을 해가지고요, 여기 옥포와 합포와 적진포에서 승리합니다. 5월 말에 2차 출정해가지고 6월 초까지 여기 사청과 당포와 당항포와 율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3차 출정해가지고 한산도와 앙골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 해서 이순신 장군이 구전, 구승, 국KO승을 거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가덕도라는 섬이 보이십니까? 이 가덕도와 거제도 사이에 이렇게 방어망이 형성돼 가지고요, 일본 왜군의 함대는 단 한 척도 이 선을 건너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바다가 이순신의 바다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순신은 여수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고민입니다. 과연 육지로서 호남이 지켜질 것인가? 일본 육군이 이쪽으로 전라자수영을 공격해 온다면 수군병력으로 육전에서 일본의 육군을 이겨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고바와카가 이렇게 전주를 공격하려고 할 때 황진 장군이 웅치와 이치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전주가 지켜졌고, 고바야카와가 장악하고 있었던 금산, 당시는 전라도 금산입니다. 이 금산을 의병장 고경명과 그리고 조헌과 이용규, 제가 700의총이 아니라 1500의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바야카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전주를 공격하지 못했고, 그래서 왜군은 남쪽을라도 전라도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당시 경상도의 의병장 정인홍이라든지 김면이라든지 곽재우가 나름 활약을 해가지고 일본 육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았습니다. 지금 왕이었던 선조는 여기까지 이렇게 피난을 가 있죠. 선조는 이제 이순신에게 또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왜군의 본영이었던 바로 이곳을 때리거라, 부산을 때리거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그래, 이제는 호남이 육지가 안정화되었으니 이제는 본영을 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겠죠.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9번의 승리를 거두는 과정 중에 일본 외선 200여 척을 침몰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 조선 수군도요, 이제 조금 더 강화됩니다. 더 많은 판옥선이 만들어지고 이순신이 3번 출정해가지고 다 승리를 거두니까 여기저기 패잔병들이 이순신에게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피난민들도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군인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부산포 공격을 위해서 전라 우수영 2역기를 부르는데, 2역기를 조금 빠른 이른 시간에 불러요. 8월 1일 날 부릅니다. 그리고 8월 23일까지 전라 좌수영과 전라 우수영이 합동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항상 군인들이 훈련하면 그건 고되고 힘든 겁니다만, 전시에 그것도 큰 전투 출항을 앞두고 하는 훈련이라는 건 이거는 실전을 방불케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24일 날 여수항을 떠나가지고 여기 사량도에서 바로 원균을 만납니다. 하루 걸린 거죠. 그리고 25일 날 이곳 당포, 예전에 승리했던 곳까지 가서 하루를 머무릅니다. 26일 날 거제 앞바다까지 아직 견내량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바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26일까지 이렇게 갔던 거고, 27일 날 밤에 이렇게 견내량을 통과해가지고 앙골포 근처까지 갑니다. 그럼 24일, 5일, 6일, 7일까지 결과적으로 부산 앞바다 가까이 가는 데까지만 4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해전을, 당시 해전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왜 이순신이 바로 적의 본진이었던 부산을 털지 않았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했을 때는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이 20여 척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2차 출정 때 전라 우수영과 합류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 3차 출정할 때는요, 결과적으로 판옥선이 약 74척이었고 협선이 90척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산의 일본 본진에는 외선이 500여 척 가까이가 있다는 걸 이순신도 알아. 예전에 20여 척의 판옥선을 어떻게 부산 본진을 공격한단 말입니까? 부산 본진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전투를 치르고, 전투를 치르다 보면 격군이나 우리 수군들이 그만큼 몸이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 군량미 문제도 있는 거고, 화약도 떨어져 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산포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승리를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부산포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27 앙골포에서 머물렀습니다. 28일 이제 가덕도 선을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조선 수군이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근처에 일본 외선들이 있다가 조선 수군을 보는 순간 도망을 칩니다. 왜냐면 한산도 대첩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수군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 바다 위에서 조선의 수군과 교전을 금하라는 명령에 더하여 조선의 수군을 보면 도망가거라. 도망가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순신 장군이 도망가는 외선에 대한 사냥이 바로 이 낙동강 하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 하구 쪽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확대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왜구들을요 여기저기에서 작살내기 시작하는데 장림포 해전에서 몇 척의 배를 작살냈고요. 저 우리 부산 쪽에 해운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모룬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화중구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중구미 해전에서 다시 몇 척의 외선을 작살냈고 여기 다대포가 써져 있잖아요. 다대포 해전에서 역시 승리를 거두는데 다대포 이름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부산성에서 정발, 다대포에서 윤응신 장군, 그리고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 그러니까 그때 빼앗겼던 다대포를 이순신이 지금 회복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제 서평포라는 곳이 있는데 역시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이곳을 이제 해전들을 작은 해전들입니다. 승리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절용도입니다. 용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절용도는 보통 언제 나옵니까? 러시아가 절용도 조차 요구를 할 때 독립협회가 전용도 조차 요구를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묵살시켰다는 그 전용도고요. 용도대교 이야기도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바로 이 전용도 해전에서 다시 몇 척의 배를 작살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 5번 정도의 해전인데 이 해전에서 벌써 24척 정도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부산 쪽에 첩보선을 보내서 상황이 어떠한가 물어봤겠죠. 우와 부산 쪽에서는요 외선이 470여 척이 이렇게, 물론 470여 척이 모두 다 전투선은 아니었고 수송선도 상당히 있었겠죠. 그럼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470여 척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에 엄청난 발석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배치를 해놓고 조선의 함포 천자총통이나 지자총통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자총통 이런 것들을 육지에 엄청나게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부산포 공격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부산포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본진이고 일본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나고야 사령부와 더불어서 계속 연락을 취하는 곳이고 부산포를 이순신에게 털려버리면 이제 일본 육군 중에 저기 평양까지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여러 부대들이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하늘이 두 쪽에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순신으로부터 부산포는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가장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중에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스다 미츠나리 있잖아요. 이스다 미츠나리가 당시 임진왜란 때 참전하고 있었고 모든 군대를 총지휘하는 참모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다 미츠나리가 부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방어해야 된다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조선해군의 부산 진출 예상 항로를 예측하고 곳곳에 망대를 세울 것, 근해의 적을 발견하기 전이라도 적 선단의 부산 쪽 기동이 확인되면 남해안 일대의 모든 선단을 부산으로 집결시킬 것, 실제로 지금 그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망치다가 24척이 이순신 장군의 연합함대에게 지금 작살난 겁니다. 포구 방파제, 실제로 부산 쪽에 어마어마한 방파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다를 협소하게 만들어야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이 밀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조선 대포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선 대포를요 순외인이라고 하죠. 일본에게 항복한 조선인들에게 쏘게 합니다. 그 사격법을 익혀둘 것, 투석기, 아까 제가 발석차 이야기했죠. 석탄을 최대한 많이 제작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둘 것, 적의 상륙에 대비하여 병력을 적소에 배치할 것, 적을 최대한 끌어들여 싸우고 거북선을 타격하는데 집중할 것, 그만큼 거북선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적의 사령선 이순신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면 역시 집중해서 타격할 것, 선상의 병력을 정예화하고 병력을 이제 둘로 나눕니다. 화공에 대비한 화재 진압조와
저격조로 편성할 것, 적을 공격하기 용이한 곳에 엄폐형 참호를 파고 필요하다면 새로 진지를 구축할 것, 적의 부산 쪽 기동이 확인되면 즉시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야간에도 상시 전투체제로 운영할 것, 전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즉각 보고할 것. 이게 이스담 미츠나리의 명령이었고, 당시 부산포에서는 그 일본의 해군 장관급이었던 구키 요시타카, 앙골포에서 깨졌던 친구, 한산도에서 이순신에게 간신히 살아나서 미역만 먹고 살아났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도 있었고요. 여러분, 사천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패했지만 훗날 일본의 제3급까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된 도도 다카도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산 주둔군 사령관 하시바란 친구도 있었고, 당시 부산포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을 지휘하는 사령관급 인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다 미츠나리가 그 친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죠. 이순신은 이역기와 원균을 이끌고 이제 부산포로 진격해 갑니다.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일본군들을 사냥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전령도와 부산 사이를 초량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량목. 이 초량목에서 벌써 4척의 배를 작살냈는데 이걸 또 초량목 해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위험한 루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자수영 이순신이 항상 가장 위험한 곳을 공격합니다. 전라자수영 이순신이 경상 우수영 원균 부대와 함께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역기 부대는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이 초량 앞바다 이 길목을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큰 전투선 4척이 이렇게 있다가, 아니 겁대가리 없이 전투선 4척이 조선군에게 이렇게 진격을 해오는 겁니다. 얘네들도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자기 사령관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싸우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초량목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던 이 일본의 전투선에서 갑자기 왜군들이 뛰어내려가지고 바다로 수영을 해가지고 육지로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뒤에서 대장들이 보고 있으니까 싸우는 척은 해야 되는데, 차마 거북선과 조선의 함대와 백병전을 벌일 자신감도 이제 잃어버린 거야, 일본 아이들이. 그래서 솔직히 이때부터 일본 수군들은요, 조선의 함대를 보면 도망치는 게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초량목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함대가 이렇게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이제 부산 앞바다로 가까이 갑니다. 갔는데 여기저기서 조선의 포들이 막 날라오고요. 선발대 거북선이요, 조선의 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서 막 두드러 맞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조총이라든지 편전 화살까지 날라오는데, 순외인들이 조선인만 쏠 줄 아는 통화를 이용해서 쏘는 작은 애기살 편전화를 막 날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솔직히 이제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는 있었지만 적의 파상 공격 때문에 후퇴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후퇴 깃발을 올립니다. 그래서 조선군들이 다 같이 배를 뒤로 물립니다. 이렇게 조선군들이 후퇴를 했어요. 후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작전 회의를 합니다. 당시 조방장 정걸, 완전 어르신이죠. 이 정걸이라든지 아니면 원균이나 이역기는 다음 날 공격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녹도만호 정운 같은 경우가 적의 길을 살려줘야 되겠냐, 다시 쳐들어가서 오늘 부산포를 깹시다라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이 맞다라고 해서 다시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초량목이 좁았기 때문에 당시 조선 수군들이 장사진을 전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서도 장사진을 전개해서 들어가는데, 장사진을 전개할 때 가장 앞에는 당연히 거북선이 있었겠죠. 자, 거북선은 돌격되니까 이제 부산포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거북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쪽에 있는 왜군들이 입장에서는 거북선에게 집중 사격을 하겠죠. 근데 거북선이 쉽게 이야기하면 적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서 대신 두드러 맞으면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조선의 판옥선들은 이게 좁은 바다니까 한 방에 넓게 하객진을 전개하지 못하고 작게 이렇게 하객진을 6개로 나눠서 전개하면서 거북선을 일본의 수군들이 공격하고 있을 때 먼 바다에서 일시 집중타를 때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판옥선의 공격 때문에 여기 있는 함대들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다시 먼 바다에 있는 판옥선을 조선의 화포를 이용해서 공격하면 그때 거북선이 더욱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조준 사격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거북선과 판옥선이 나름의 작전을 전개시켜버리니까
일본군이 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좁은 바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일본의 수군 장군이었으면 이쪽에 몇 척 숨겨놓고 어디 뒤쪽에 이렇게 막 돌아나가고 있다가 먼 바다에 있다가 이렇게 조선의 수군들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백병전을 한번 해볼만 했을 텐데 물론 이순신 장군이 또 그런 거 계산 안 했겠냐고 항상 근처에는 이렇게 조선 수군들을 이렇게 매복시켜 놓고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산포해전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함대를 몇 척을 수장시키냐면 100척을 수장시킵니다. 여러분 한산도 대첩하는데 한산도 대첩에서는 와키자카가 73척 몰고 와가지고 14척이 살아 돌아갔으니까 59척을 침몰시켰거든요. 부산포해전에서만 100척을 침몰시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 아침에 가서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해질녘까지 10시간 이상 포를 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가 쏘는 대로 다 맞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100척 가까이를 침몰시키고 돌아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을 때도 바로 이 부산포해전이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산의 본진을 털어버린 거잖아요. 바로 이 부산포해전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파의 병장인데 저는 4차례 10번의 접전에서 번번이 승첩을 거두었으나 장수들의 공로를 논한다면 이번 부산 싸움보다 더 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포해전이 가장 큰 해전이었다는 거죠. 적에는 적선의 수요가 많아봐야 70여 척을 넘지 못해 싸운데 이번에는 적의 소굴에 들어가 470여 척이 늘어선 가운데로 위풍당당하게 뚫고 들어가 하루 종일 공격해 적선 10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장림포, 화중구매전, 다대포, 서평포해전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산포해전이 컸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울러 부산포해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산포해전에서 100여 척을 작살냈고 실제로 초량목, 서평포, 다대포 이쪽 해전에서 한 20몇 척 정도를 작살내서 다 해서 한 120몇 척 정도를 침몰시킨 해전이 바로 부산포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간담이 선내주고 이 문장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쓰신 글입니다. 적들로 하여금 간담이 선내주고 목을 움츠리며 두려워서 벌벌 떨게 했습니다. 비록 적의 머리는 베지 못했죠. 왜냐하면 부산포는 적의 본영이야. 아니 우리 수군들이 육지로 상륙하는 순간 적쪽에는 기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적의 머리는 베지 못했을지라도 힘써 싸운 공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포를 공격했던 이 이순신 장군의 공도공이지만 당시 왜군들의 공포감은 어느 정도였냐면 부산 주둔군 사령관 하시바 히데카스인가 하는 친구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인 부산포에 있었는데 일본의 수군이 조선 수군에게 계속 깨졌고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의 본진이었던 일본 그냥 임진란 전초기지였던 부산포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공격을 당해봤더니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판옥선에서 엄청난 사정거리를 보이는 포들이 날라와서 막 부산 정박해 있는 자기들 나라 배가 막 깨지고 불에 타고 결과적으로 일본 수군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군이 참전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명군이 참전해가지고 조선군이 반격을 가해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배를 타고 자기들 고향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이순신이 그 앞바다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이제 어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당시 부산 주둔군 사령관 하시바가 완전히 공포감에 떨어가지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화병 나서 병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해전인 부산포해전이었고 그래서 이 부산포해전을 승리했던 날이 1592년 9월 1일인데 이걸 양력으로 계산하면 10월 5일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 시민의 날이 10월 5일이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를 공격해서 대승을 거둔 부산 대첩을 거둔 날이 바로 부산 시민의 날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 부산포해전. 그런데 이 부산포해전에서 이순신이 가장 아끼는 장수 정운을 잃게 됩니다. 선봉장으로 활약하던 정운을 일본군이 큰 조총이 있습니다. 대조총이라고 이야기하죠. 명량 영화에도 나오죠. 보통 저격병들이 사용하는데 대조총에 그 큰 총알이 날라와서 정운 장군의 이마를 뚫고 갑니다. 정운 장군이 죽어요. 그래서 정운 장군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운 장군을 그리워하면서 이순신이 정운 장군에 대한 추모시를 올리는데 자신의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절절한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추모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정운 추모시, 그러니까 추모 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인생이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살면은 반드시 천명이 있나니 사람으로서 한 번 죽는 것은 진실로 아까울 게 없건만은 오직 그대 죽음의 마음 아픈 까닭은 나라가 불행하여 섬 오랑캐 쳐들어와 영남의 여러 성이 바람 앞에 무너지자 몰아치는 그들 앞에 어디고 거침없이 우리 서울 하루저녁 적의 속을 이루도다. 천리 관서로 님의 술에 이때 님은 당연히 선조일 거고 관서는 평양이 있는 지금 평안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주도 관서니까요. 북조간을 바라보면 간담이 찢기건만 슬프다 둔한 제주. 이때 둔한 제주는 누구 제주를 뜻하는 겁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자신의 제주가 둔했다. 둔한 제주 적을 칠 길 없을 적에 그대 정운과 함께 의논하자 해를 보듯 밝았도다. 계획을 세우고서 배를 이어 나갈 적에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 나가더니 외적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피 흘리며 검은 연기 근심구름, 우리에게 있었던 근심구름이 동쪽 부산에 있었던 일본 하늘을 덮었도다. 4번이나 이긴 싸움, 4번이죠. 4차 출정했으니까 4번이나 이긴 싸움 그 누구 공로로운 거 종사를 회복함도. 이 문장 보시면 당시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해전 이후에 이제 드디어 전쟁의 승기를 조선이 잡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종사를 회복함도 기약할 만하옵더니 어찌 뜻했으랴 하늘이 돕지 않아 적탄에 맞을 줄을. 저 푸른 하늘이여 알지 못할 일이로다. 돌아올 때 다시 싸워 원수갑자 맹세터니 날은 어둡고 바람조차 고르잖아 소원을 못 이루매 평생의 통분함이 이유에 더할 소냐. 여기까지 쓰고 소름 끼칩니다. 나도 살을 내듯 아프구나. 믿느니 그대인데 울컥합니다. 믿느니 그대인데 인제는 어이할꼬. 진중의 모든 장수 원통이도 여기거니와 그 제주 다 못 펴고 덕은 높되 지이 낮고 나라는 불행하고 군사 백성 복였고. 이 문장도 참 예쁘죠. 나라는 불행하고 군사나 백성이나 다들 지금 이 전쟁을 치르나 복이 없고 그대 같은 충이야말로 고금에 드물거니 나라 위에 던진 그 몸 죽어도 살았도다. 슬프다 이 세상에 누가 내 속 알아주리. 그만큼 이순신 장군께서 정운 장군을 믿고 의지했다는 건데 그 정운이 죽으니까 누가 내 속을 알아주리. 이 지금 시국에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지금 이 내용의 추모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진한 정성으로 한 잔 술을 바치노라. 어허 슬프도다. 이순신 장군이 4차례 출정해서 이렇게 항상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야 워낙에 위대한 인물이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계속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데 그 이순신 휘하에서 정말 열심히 싸운 이순신의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부산포해전에서 돌아가신 정운 장군 이야기나 아니면 정걸 장군 이야기, 권준 이야기, 나대용 이야기, 어영담 이야기, 송희립 이야기 이분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